오늘 사건 얘기, 재판 얘기 하기 전에 아침에 제가 서울 법원에 가면서 뉴스공장을 들으면서 갔거든요. 뉴스공장을 들으면서 가는데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한 발짝 차이로 생존한 생존자이자 목격자, 그 젊은 이 20대로 보이는 여성 목소리던데, 제가 화면을 못 봤어요. 운전하면서 이제 라디오로만 들어서 화면을 못 봤는데, 그 인터뷰를 듣다가 굉장히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들은 분 많으시겠죠? 들은 분 많으실 텐데, 전에 어디서 듣던 이야기를 당사자한테 직접 들으니까 그 와닿는, 뭐랄까요, 무게가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그 생존자, 현장에 있던 사람이 겪는 트라우마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 많이 들으셨죠? 이런 트라우마구나. 그러니까 허무하다라는 포인트에서 제가 피리 꽂혔어요. 이거구나. 허무해지는구나. 삶과 죽음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으신 분들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 전화 인터뷰였어요. 카리스마님 써주셨는데, 전화 인터뷰 하다가 3부인가요? 3부에서 마저 출연했어요. 예, 아마 출연하기로 했는데 길이 밀려서 부득이하게 전화로 아마 연결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3부로 이어서 출연을 했는데 3부에서는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삶과 죽음의 이 갈림길이라는 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에서 운명이 갈리는 현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바로 아마 그 골목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발이 공중에 뜰 정도로 사람들의 밀도가 높아지고, 어떤 키 큰 남자가 벽에 붙어야 산다고 벽으로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으로 밀리고 마침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가게 주인이, 일행이 그 가게 주인에 있으니까 잠시 들어와서 피하라고 문을 열어준 바람에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느낀 게 그 순간 본인은 현장에서의 그 사건은 종료 상태인 거죠. 그런 참사가 벌어진지는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집에 가면서 또는 도착해서 이렇게 큰 참사가 벌어져 있다는 거를 느끼고 나서 지금까지 드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허무함이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이렇게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에 경계선을 넘나드는 현장에 본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을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회생한 그런 사람의 느낌? 또는 그거에 정반대되는 느낌? 이런 정도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립다는 표현도 여러 번 썼는데, 그립다는 표현도 많이 공감이 됐지만, 이전에 사고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가 느끼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들었었는데, 그걸 당사자한테 오늘 들으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나중에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는 거구나. 삶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인터뷰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가슴이 울컥하고 그랬어요. 더더구나 그분이 젊은 분인데 굉장히 담백하게 그렇게 인터뷰를 해서 더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사고 이후에 10대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친구 2명과 함께 현장에 갔다가 친구 2명을 희생당하고 나중에 살아남았는데, 결국에 이 친구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조카가 나온 졸업한 학교인데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더라고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 학교 1학년생이라는 것 같은데,
이 사고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그 숨진 친구들한테 매일같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 휴대폰으로, 그 카톡으로 매일 문자를 보내고 안부를 전하고 "한 달만 한번 살아볼게." 이러고 문자를 보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문자를 매일같이 오는 문자를 뭐 유족 희생자의 가족이 실시간으로 늘 확인할 수는 없었겠던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런 선택을 막아내질 못했는데 그 사연을 들으면서도 너무 좀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기서 뭐 한 160명 가까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으면 한두 달이 건너면 주변에 여러분들도 한두 달이 건너면은 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 연결돼 있는 사람들, 또 그 가족들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가슴이 아프더라. 그리고 이 인터뷰한 분이 그 추모제 49제 때 현장에서 추모제를 했잖아요. 그 추모제도 현장에 갔었대요. 근데 아마도 방송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 추모제에서 그 유가족 못지않게 펑펑 울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 너무도 그리웠다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데 너무 그립더라. 근데 그 그리움을 표현하고 애도를 표하고 하고 싶은데 이 실체가 없으니까,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그런 마음을, 감정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것과 연결지어서 보면 현장에 추모제 때 현장에 오셨거나 아니면은 방송을 통해서라도 그 중계 장면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장에서 그 꽃다운 젊은 사람들의 사진과 그리고 가족의 메시지와 이것을 하나하나 크게 화면에 띄우면서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줬고,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가족들이 무대에 나와서 그 떠나보낸 가족을 향해서 편지를 낭송하고 이런 모습이 한참 이어졌거든요.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몇 번이나 울컥울컥했고, 그 주변에 추모제를 보러 참여하시기 위해 나온 시민들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렇게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그 인터뷰이도 그 추모제에 가서 정말 유족 못지않게 펑펑 울지 않았을까. 그렇게 펑펑 울므로 해서 본인도 스스로 트라우마를 조금씩이나마 극복하고 그 상처를 조금씩이나마 치유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됐든 얼굴이 됐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든 미디어를 통해서 그 참사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든 간에 그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가슴속에 안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이런 시민들의 그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이었다. 실존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이 사람으로 실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고 인생에 어떤 서사가 있고 누구랑 같이 왔고 가족에게는 어떤 식구였고, 이런 사연을 알게 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사람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가 이름이잖아요. 자연적으로는 얼굴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공개하지 못하게 한 것, 그리고 중대본회의, 그 사고 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압사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지시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너무 뭐랄까 늑장 대응이었다.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근데 그 대응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사고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사고 당한 분들의 그 가족들에게 최대한 빨리 안내를 해주고 국민들에게 그 정확한 속보를 전해주고, 이런 것이 이 대응이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이 참사를 왜곡 축소이기
인식하도록 만들까? 그걸 축소시키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고 미리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뿔뿔이 막 경기도로 심지어 충청도로 그 희생자들을 뿔뿔이 분산시켜 놓고 가족들은 내 가족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희생당했는지도 몰라서 다음 날까지 발 동동 구르게 만들고 얼굴이며 신원이며 하나도 공개 안 되게 철저히 그걸 틀어막고 중대본 회의하면서부터 이미 압사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하고 그랬던 대응 체계 자체가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였구나. 엉뚱한 방향으로 굉장히 신속했구나. 국가가 저런 모습이어도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나? 정부를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뉴스공장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마지막 금요일 아마 정규 코너였겠네요. 다음 주 금요일 마지막 방송에서는 아마 뭐 특집 방송으로 공개 방송을 할 것 같으니까 오늘 마지막 금요일 방송을 들으면서 그 분한테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게 됐고요. 잘 이겨내시라고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오늘 좀 뭐랄까요, 여러분 너무 하드하지 않게 네.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둔 금요일 늦은 오후 너무 하드하지 않게 좀 여담도 나눠가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오늘 그 열린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재판, 우리가 흔히 이제 세간에서 재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형사 재판의 경우에 이제 공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본 공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준비기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판 준비기일, 준비 절차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하자면 룰 미팅인 거예요.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앉아서 이거 검사는 어떤 혐의 내용을 기소한 거야? 그리고 증거 목록을 제출해요, 재판부에. 그러면은 변호인이 공판 준비기일 열리기 전에 그 증거 목록 그리고 증거 이런 것을 이제 열람 등사, 즉 복사해 갑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로 삼는 건 인정하는데 검찰의 입증 취지는 부인합니다. 또 이 증거는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증거 효력을 부인합니다. 뭐 이런 의견을 리스트를 이제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증거 인부를 밝히는 증거 중에는 인증, 진술 증거도 있거든요.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이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 증거, 그 진술서가 진술조서가 다 증거로 제출이 돼 있을 테니 그 중에는 만약에 변호인이 이 증거에 대해서는 난 부인하겠어, 이 입증 취지 부인하겠어 하면은 그 진술을 했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여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판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룰 미팅을 하는 거예요. 증거 효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그리고 증인은 어떤 사람을 부를 것인지,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일정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일정을 잡는 거거든요. 이건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던 거예요.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공판 준비기일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본공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헤비한 사건도 공판 준비기일 뭐 한두 번 하면 바로 본공판 들어가기도 하고, 정경심 교수 사건의 경우에는 준비기일만 5차례를 했습니다. 그 5차례 하는 동안 엄청 치열하게 싸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 공판 준비기일부터 방청을 해야 본공판에 들어가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팔로우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겸사겸사 가봤는데, 그러니까 오늘 피고인은 4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3명과 1명의 입장이 조금 배치되죠. 이 1명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요. 나머지 3명이 유동규, 남욱, 정민용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유동규하고 정민용 씨는 성남 도계공에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고, 남욱 씨는 대장동 업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고. 근데 이 공소사실 자체는 남욱 씨가 정민용,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에게 이재명 선거자금을 기부했다. 그 금액이 8억 4,700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남욱은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인 거고, 나머지 3명은 공동으로 수수했다. 정민용 거쳐서 유동규 거쳐서 김용까지 나머지 3명은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이런 혐의예요. 그래서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 3명은 다 공소사실을 인정합니다. 남욱, 정민용, 유동규 다 인정해요. 다만 이제 미세하게는 조금 엇갈리는 측면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8억 4,700 정치자금 제공 또는 수수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는데, 김용 부원장만큼은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유동규 씨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좀 말들이 많았어요. 저거 이상해. 유동규의 뇌물로 사건이 처음에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정치자금으로 바뀌면서 유동규가 석방되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네? 저거 뭔가 딜이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유동규는 뇌물이면요, 1억 이상 뇌물을 수수하거나 제공을 하면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자금으로 성격이 바뀌면 유동규는 중간에서 정치자금을 중개한 사람 또는 받은 사람, 그래서 뇌물하고는 형량부터가 달라져요. 더더군다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측근인 김용이 받았다는 사실만 유죄를 받아나더라도 이재명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뭐 기소는 할 거고요. 1차적으로 여기서 타격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소장에 보면요,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정치적 동지. 이 정진상 공소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처음에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공소장에는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을 바꿔요. 근데 정진상이 최측근이었다면 김용은 그보다는 좀 한 발 좀 떨어져 있는 측근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래서 김용 부원장하고 이 3명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데, 재판부에서도 이제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어요. 물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 사건이나 이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 증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혐의 입증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고 유동규의 진술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남욱은 돈 달라고 해서 줬어. 누굴 통해서? 정민용을 보내더라? 그 정민용 통해서 줬어. 4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1억, 한 번은 5억, 한 번은 1억, 한 번은 1억 4,700. 이렇게 4차례인데 그 중에 3번은 성남 도계공에 근무하는 정민용을 보냈길래 정민용 평원으로 보냈고, 한 번은 사무실 금고에 있는 거를 정민용 보고 꺼내가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4차례 줬다는 거예요. 남욱은 줬다. 누구한테? 정민용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준 거를 정민용이 받아갔다. 뭐 그거는 뭐 준 놈이 있고 받은 놈이 인정하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정민용이 유동규한테 줬다는 거예요. 유동규하고 정민용하고 같이 만든 법인이 있어요. 유원홀딩스라고. 그 법인 사무실에서 줬다. 3번은 그 법인 사무실에서 줬다는 거고, 한 번은
포레나 광교 주차장에서 유동규한테 건넸다.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8억 4,700 받은 거를 유동규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전달했다는 정민용이 인정하고 받았다는 유동규가 인정하면 오케이, 거기까지. 이 앞에 이제 정민용하고 남욱은 유동규가 받은 뒤에 이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빼고 보자고요. 얘들은 빼고 봐. 그러면은 유동규하고 김용이 남아요. 유동규는 김용한테 줬다는 거예요. 얼마를? 8억 4,700 중에 6억을 줬다. 마지막 1억 4,700만 원 받아온 거는 뭐 돌려줬든지 지가 착복했든지 마누라 뭐 포르쉐 사는데 썼든지 어디 썼는지 모르겠고 배달 사고 난 거고, 그 앞서서 준 1억, 그리고 그 다음에 5억을 받아왔는데 그 중엔 3억만 줘요. 유동규 주장에 따르더라도 김용한테는 3억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억을 받아왔는데 여기다 1억을 얹어서 2억을 줬다. 그래서 8억 4,700 중에 6억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 6억을 줬다는 건데 김용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증거는 없고 유동규의 진술, 이게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공소장 한 문장 한 문장 다 증거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그 증거가 있다면 지금까지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해가면서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엉뚱한 거 가져와서 이거를 물증이랍시고 내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유력한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인데,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 점을 정확히 꿰뚫고 이 사건은 피고인들 중에도 증인석에 서야 할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질신문이 불가피하겠구나. 왜냐하면 김용과 유동규의 진술, 이게 가장 중요한 상호 간의 진술인데 이거 대질신문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진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그 진술을 누구 말이 맞느냐, 쉽게 얘기하면 유동규 줬다는 유동규 말이 맞느냐, 안 받았다는 김용 말이 맞느냐, 둘이 한번 대질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질신문을 예고를 했습니다. 대질신문을 예고를 했고, 대질신문에는 김용, 유동규가 가장 대표적인 걸 테고 남욱이나 정민용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4번 이 돈을 건넸다는 거잖아요. 4번 건넸다는 거고 유동규는 4번을 받아서 그 중에 3번만 김용한테 전달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 건건이 2021년 작년 뭐 4월에 받은 거 그거 1억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일에, 그 다음에 뭐 6월에 받은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돈 받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범죄 혐의 건 바이 건으로 대질신문을 하고 증인신문을 할래?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 이러고 이제 재판부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통상의 경우처럼 그 뭐 순서에 따라서 뭐 필요한 증인신문 다 하고 그 다음에 안 맞는 부분 대질신문하고 그 다음에 뭐 서증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양측이 의견을 좀 다음 기일 전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질신문이 여러 차례 있을 수 있겠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3차례, 4차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김용과 유동규의 대질신문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이제 오늘 기가 막힌 게 기일 끝나고 이제 유동규가 법정을 나서는데 김용 부원장은 지금 구속 수감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 통로를 통해서 출정 퇴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하고는 뭐 기자들하고 맞닥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핵심 피고인이 유동규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유동규한테 다 따라붙은 거예요. 한 10여 명이. 저도 그걸 쫓아가서 이제 촬영을 해서 올리기도 했는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유동규의 태도가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게 피고인이야, 검사야? 피고인이라고 해서 피고인 다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눅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피고인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요. 응? 기자들한테 뭐 김용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다 거짓말이다. 다 밝혀지게 돼 있다. 응? 다 드러날 거다. 내가 뭐 낱낱이 밝히겠다 막 이러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피고인 맞아? 저렇게 뻣뻣하고 떳떳한 거야? 당당한 거야? 뭘 믿고 저래?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유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유죄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고 그 죄목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뇌물로 받기 싫은 거야. 본인이 이미 이것 말고도 뇌물로 받은 게 수억인데 이거 뇌물로 이거 인정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검찰이 기소한 대로 정치자금법 유죄라고 인정을 받고야 말 거야 하는 그 강력한 의지. 그래서 혐의 입증에 검사가 해야 할 얘기를 유동규가 하고 있더라니까요. 혐의 입증에 자신을 하더라.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형이상학적으로 좀 느껴졌어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사실은 유동규의 지금까지의 진술과 재판 과정 속에서 유동규가 거래했구나, 검사하고 유동규하고 거래했구나라는 의심 포인트는 굉장히 여럿 있죠. 실제로 유동규가 적극적으로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유동규가 기소된 게 굉장히 여러 건이거든요. 건도 여러 건이지만 기소 횟수도 굉장히 여러 횟수예요. 21년 10월에도 기소됐고요. 뇌물로. 21년 11월에 또 배임 정치자금법 기소됐고요. 배임 혐의로 21년 11월에는 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이런 걸로 기소됐고 22년 4월에 증거인멸교사 기소됐고요. 22년 9월에 부패방지법, 22년 11월에 정치자금법, 그리고 12월에 뇌물공여. 벌써 뭐 한 6번? 기소당한 횟수만 해도 계속 턴 거예요. 추가 별건, 추가를 털어서 이 혐의에 대해서 일부는 저거는 왜 기소를 하지 않았지 싶은 사건들 누락된 것도 있어 배고요. 그리고 저거는 뇌물 아니야? 왜 정치자금법이야? 이런 사건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플리바게닝 한 건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있는 범죄 사실을 고백하거나 진술한 것이 아니고 본인과 검찰의 이해가 맞닿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돈을 받아서 건넨 거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뇌물인 경우보다 정치자금법 위반인 경우가 유동규한테 훨씬 유리하니까. 그리고 검찰이 목표하는 이재명을 겨눌 수 있는 화살이 되니까. 이런 대목들이 많이 눈에 띈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하더라도요. 오늘 법정에서 좀 다툼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인데 공소장이 20페이지거든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0장인데 이 범죄 사실, 피의 사실은요. 한 장 반밖에 안 돼요. 그 4차례 돈 받았다는 거. 2021년 4월에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누구한테 전달했다. 6월에 어떻게 했다. 6월에 어떻게 했다. 8월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서 짤막짤막하게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분량이.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15페이지 넘게 무슨 전제 사실, 뭐 배경, 뭐 이런 설명을 한답시고 이 사건 당사자들, 특히 김용이 과거부터 이재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사업주들하고 어떻게 유착돼 있었고 특히 맨 앞에는 유동규는 언제 어떤 사건 어떤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 중에 있고 정민용은 어떻고 기소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그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이게 이 형사 재판의 원칙 중에 공소장 1번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한 가지만 제출을 해야 된다. 공소장에는 공소 사실, 피의 사실만 담아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하거나 왜곡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다른 자료나 내용은 공소장을 제출할 때 못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뭐 전제 사실이라고 그러면서 15페이지 정도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김용이 이런 삶을 살아왔고 이재명과 이런 관계고 업자들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위해서 정치 자금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선입견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김용 부원장 측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정민영과 남욱 측에서도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이 기소돼 있는 기소 사실이 기재돼 있는 것, 정민용보다 이제 유동규 쪽에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도 그 문제의식에 공감을 합니다. 재판부도 문제의식에 공감을 해서 검사한테 성명을 구한 거예요. 석명.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하는 건데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됨이 있다. 전제 사실이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상당히 많이 기재돼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정리해 줄 수 있겠냐. 대법 판례에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 앞부분 삭제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에서는 이 경제적 유착돼 있는 피고인들이 공동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범의나 동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유착관계를 적시할 필요가 있어서 기재한 거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재판부에서는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일 때까지 정리해가지고 와. 이거는 1심뿐만 아니라 2심 가서도 이거 문제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리해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재판부는 다 읽어봤어요. 변호인들, 피고인들 다 읽어봤어요, 공소장.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거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이게 기록으로 남는 거고 나중에 항소심을 가더라도 이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록 자체가, 이 공소장 자체가 재판관들한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확증 편향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거는 삭제하는 게 이제 마땅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쟁점이 있다면 늘상 그래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건데 그 수사 기록이라든지 증거 기록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검사들이. 사실은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건 룰 미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증거 인부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의견을 밝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증거가 뭔지 증거를 봐야 의견을 밝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거를 열람등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검찰이. 왜? 그 공범 사건 수사 중이야. 아직 관련 사건 수사 중이야. 그러니 이 증거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유출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못 보여줘. 이런 거거든요. 늘상 있는 일이에요. 이 사건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핵심적인 증거를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 검찰이. 그리고 특히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검찰의 사건 수사 목록을, 수사기록 목록도 열람등사 신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피고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의견 진술조차 할 수가 없다. 증거를 봐야 증거에 대한 인정이든 부인이든 의견 진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검찰이 안 보여주는 게 있어서 그래서 빨리 해달라. 이제 검찰에서는 당시만 하더라도 한 20일 전에 다 복사를 해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기소가 되기 전이라 그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서 우리가 안 된다고 제안을 했던 건데 이제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 맥시멈 1월 12일까지는 복사 다 해줘. 뭐 이러고 이제 합의 보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 사건을 누가 수사하고 기소했냐면요. 오늘 법정에도 직접 출석했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 호승진 부부장이 이 사건 수사와 이제 공판도 직관을 해요. 직관이라는 거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검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겁니다. 와서 직접 법정에 출석을 해서 진술도 하고 신문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호승진 부부장이 김용
부실장에 대해서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수사하고 했던 그 부부장 검사인데 그 바로 위가 조국 전 장관 수사했던 강백신 부장, 반부패 3부. 그 반부패 3부에서 이 사건 하고 있는 거예요. 반부패 3부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앞으로 재판을 끌고 가겠구나가 3년 동안 지켜본 게 있잖아요, 제가. 그 강백신 부장, 부부장이었는데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할 때는 지금 이제 부장검사 더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장이 돼 있어요. 아주 핵심 요직. 잘했다는 거지. 조국 잘 잡아놨어. 정경심 잘 잡아놨어. 그러니까 영전해가지고 반부패 3부를 끌고 있는데 그 팀에서 이 사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진다. 이게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수사진이 도대체 몇 명이냐. 제가 좀 전에 막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2대1인가? 어디 기사에서 무슨 뭐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검사 100명이 투입됐다고 이런 헛소리가 돌고 있다라면서 기사를 한번 썼더라고요. 그 헛소리의 근거는 수원지검의 검사가 뭐 100명 조금 넘고 성남지청에 40명 조금 넘어서 수원지검하고 성남지청 합쳐봐야 한 150명 남짓밖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100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식. 그렇게 기사를 써놓으면 기자들은 안 부끄러운가? 중앙지검은 왜 중앙지검에선 수사 안 해요? 서울중앙지검이 인력이 제일 많아요. 이런 한심한 사람을 봤나.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최소 검사만 60명이 넘습니다. 지금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8개 부에서 8개 부에서 이재명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쌍방울, 뭐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뭐 28일날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그러죠. 성남FC,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백현동 위례 이거는 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과 관련된 거 있고 또 그 법인카드 관련된 거 있고 이 사건을 성남지청에서 형사 3부가 하고 있고요. 수원지검 하에 성남지청이 있잖아요. 거기 형사 3부 거기 검사만 7명입니다. 거기서 그 선거법 위반 사건 김문기 관련해서 뭐 허위사실 공표했다라고 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거 그거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 사건 거기서 했고요.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사건 그것도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 기사가 7명입니다. 그 검사가. 그 수원지검에서는 4개 부가 수원지검에 오죽하면은 검사들이 전부 이 이재명 사건에 매달리느라고 일반 민생 사건들, 고소고발 사건들 이런 형사부 사건들이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의 연말에 이 미제 뭐랄까 이 장기 처분되지 않는 3개월 이상 처분을 완료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쌓이면 인사고과에 안 좋대요. 그래서 10건 미만으로 무조건 줄이는 게 이제 검사들의 통례라고 하는데 한 검사가 막 100건씩 이상 이 미제 사건을 쌓아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1차장, 2차장이 있는데 2차장 산하에서 주로 이재명 사건을 털고 있는데 1차장 형사부 검사들도 타 일로 투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허덕허덕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원지검과 중앙지검이 2개의 키를 잡고 지금 이재명을 털고 있는 거거든요. 수원지검에서는 형사 1부에 검사가 8명이에요, 여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사건 여기서 하고 있고요. 형사 3부에 여기 검사 7명인데 여기서 그 뭐 아들이 도박했다는 사건, 그 사건 여기서 이제 수사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어찌됐든 여기도 지금 관련 사건 수사 부서고요. 형사 6부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하고 배임 횡령 의혹, 그리고 쌍방울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건 뭐 뇌물 의혹 이 사건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요.
공공수사부에서 법인카드,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사건 공공수사부에서 맡고 있고요. 중앙지검에서, 그러니까 이 수원지검에서만 지금 검사가 몇 명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28명, 28명이에요.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다른 팀에서 막 검사들 파견받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28명.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공공수사 2부, 여기서 선거법 관련 사건 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반부패 수사 1부와 반부패 수사 3부. 여기 어미준 검사, 어미준 부장검사, 그리고 강백신 부장검사가 있는. 오늘 있었던 이 재판, 이 사건도 강백신 부장 팀에서 수사 기소한 거고요. 어미준 검사 일부하고 같이 코워크하고 있는 거잖아요. 협업하고 있잖아요. 백현동, 대장동 사건. 뿐만입니까? 반부패 수사 2부에서도 여기 조력하고 있거든요. 반부패 수사 2부의 경우에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맡고 있는 부서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 털 생각은 안 하고 이재명 터는 데만 같이 힘합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부 빼고 전담하고 있는 부서만 하더라도 벌써 60명 가량이에요, 검사가. 여기다가 대검에서 파견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파견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검사만 60명이고 대검에서 검사들 파견 나갔죠. 이거 포함하면 또 검사 숫자에 포함돼요. 여기에 이제 수사관들, 검사 방 한 명에 하나에 수사관 한 2명씩은 있잖아요. 그럼 곱하기 3 해야 돼요. 곱하기 3. 그럼 200명 가까운 수사 인력이 이재명 수사에 투입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근데 2대1이에요. 어디에요? 그 기사랍시고 서울중앙지검 얘기는 쏙 빼고 성남지청하고 수원지검 다 합쳐봐야 150명밖에 안 되는데 100명이 투입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게 이게 나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이 검사들이 면면이 참 기가 막히죠.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이창수 지청장,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대변인 했던 양반이고요. 그 밑에 차장검사는 박영수 특검 그 라인들입니다. 그 어미준 반부패 1부장하고 라임 사건 같이 수사했던 검사고요.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주력하고 있는 2차장 이 김영일 검사인데 이 양반이 지난 9월에 한동훈이 원포인트 인사했던 사람이에요. 쌍방울 사건 왜 성과가 안 나와? 그러면서 2달인가밖에 안 됐던 그 차장 검사를 전보 발령시켜버리고 김영일 검사를 여기다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더니 막 수사 드라이브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김영일 검사도 그 뉴스타파에서 했던 죄수와 검사 시리즈 있죠? 거기에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미준 검사 3인 성호,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그 어미준 검사 못지않게 이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 지휘하고 있는 김영일 차장검사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박아가지고 이재명 수사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중앙지검은 말도 못하죠. 검사장, 중앙지검장부터 그 차장검사 4차장, 그리고 반부패 1, 2, 3 부장 전부 다 조국 사건 수사했던 그 검사들이 한 단계씩 지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 사건 지금 털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조국 전 장관 때 이렇게 한 발 뒷짐지고 있던 사람들 또는 같이 돌 던졌던 사람들 언젠가 본인이 고스란히 당할 수 있다.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검사들에 의해서 그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민생 사건 무슨 뭐 심지어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 한동훈 관련된 사건들 수사한다는 얘기 들어보기나 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이 있어요? 이게 상식입니까? 이렇게 정말 너무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음? 어떻게 야 진짜 이렇게 100대 1 뭐 압수수색 뭐 소환 조사 하든 뭐 200 몇십 대 1 1이 아니고 0이지 0 이쪽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 저울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사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파적이고 표적을 삼은 수사를 이전에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아니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신용이라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어? 근데 이번엔 그런 것조차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 이거요. 아이고 내후년 총선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까지 계속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전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장 이재명 대표 기소 못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기다렸다가 김용 유죄 받으면 그거를 연결고리로 링크시켜서 이재명을 또 다시 끌고 들어갈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에 하나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지금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정진상도 그렇고 김용도 그렇고 뭐 정치적 동지네 정치적 공동체네 이런 표현 쓰면서 억지로 지금 엮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직접 받았다는 것 또는 정진상이나 김용이 받았다는 것 직접 입증이 안 돼도 얘네 진술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입증을 시키고 얘네 정치적 동지 정치적 공동체가 받았으니까 이거는 이재명이 받은 거지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은 기소를 혹시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라도 여기서 유죄 만들어내면 그걸 연결고리 삼아서 또 기소하려고 할 거다. 이거 한참 갑니다. 몇 년 가요. 대표직을 갖고 있는 내내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누구 얘기처럼 조금 박해가 얘기하듯이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해야 되느냐 이재명한테. 하든지 또 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조국 장관 때 하든지 또 하는 거예요. 종천이 어젠가 그랬죠. 이재명 대표 그 뭐 저 성남FC 광고비 받은 것 때문에 이제 팩스 한 장으로 찍 소환통보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출석을 한 해 만에 이러고 있는데 조홍천이가 한다는 얘기가 떳떳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떳떳하면 떳떳하게 나가서 당당하게 조사받아야죠. 이러잖아요. 응? 검찰의 특수부 조사실이라는 것이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는 해도 특수부의 피의자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알고 싶지도 않은 모양인데 그거 진짜 너무 루즈하고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더더구나 객관적인 척 하는 거예요. 나는 발 담그긴 싫고 왜 당이 나서야 돼. 대표가 나서서 본인 문제니까 본인이 털면 되잖아. 당 대표 시절에 뭘 하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 성남시장 때 또는 경기도지사 때 벌어진 일이잖아. 우린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잖아요. 스탠스가. 그거는 이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왜곡시키고 몰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거나 모른 척하는 수사인 거죠. 그리고 이재명과 나는 같은 당에 나는 소속 의원이고 저 사람은 대표잖아요. 동지의식이 최소한 조금이라도 있다면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일단 신뢰해. 이 정도의 스탠스는 가져줘야 그게 정치적 동지 아닙니까? 여기서 정치적 동지 하니까 또 이 공소장에 표현하는 검찰의 표현 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고요. 정치 결사체잖아요. 정당이라는 것이. 그럼 정치적 동지잖아요. 당원들도 대표를 믿어야 한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마당에 소속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좋다고 또 보수 언론에서 그거 데려다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 민들레이에 글을 썼는데 처음에는 누구였더라? 박지현과 조금 박해는 왜 그럴까? 그랬죠. 그리고 2탄을 또 썼어요. 조금 박해는 왜 그럴까?
제르니스님 보셨나 보네요. 박지원 플러스 조금밖에. 그거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박지원이나 조금밖에는 조응천, 박용진, 금태섭, 이영애, 갑자기 이름이 헷갈린다. 김용혜, 김혜영인가요? 김혜영 의원 맞죠? 김혜영 맞죠?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이 4명을 줄여서 조금밖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빨간 그 댓글이 띄어서요. 임지호님, 당신도 내 눈엔 문빠야. 빨간 아저씨 정신 차려. 오, 저 문빠예요. 영광스러운 문빠인데? 네. 뭐 잘못됐나요? 윤빠보단 낫잖아요? 참. 예, 윤빠 맞아요. 저 윤빠래. 문빠 맞아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근데 그 글의 요지를 보면 이 조금박해가 그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동기가 나쁘진 않다. 순수하게 자기는 이것이 옳다고 믿는 바를 발언하는 거다. 근데 이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게 있다. 지금 언론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민주당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언론에서는 뭐 소신 발언, 무슨 뭐 용기 있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띄워주잖아요. 소신 발언했다고. 그 띄워주는 이유가 니네가 여기서 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딴 얘기하는 것을 저 언론들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갖다 쓰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언론 환경을 보면 최소 9대1 아니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어디가 있습니까? KBS요? 그나마 홍사훈 기자 한두 명에 불과해요. KBS 전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냥 관심 갖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기자가 한두 명 있는 것 뿐이죠. MBC는 또 그렇다고 뭐 엄청 적극적으로 합니까? MBC까지 포함해서 뉴스타파.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응? 뉴스버스? 또는 더 탐사? 아무리 많이 쳐줘봐야 9대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90%가 저쪽 편향돼 있는 언론 환경에서 안에서 엉뚱한 얘기하는, 안에서 딴지거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이 사람들을 출연시키고 하는 그 언론들이 여기 90%가 있는데 그들이 왜 그러겠냐. 그 너의 발언을 통해서 이 집단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는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써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언론 환경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간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한 그 유시민 작가의 진단이었어요. 거꾸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 사례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조국 전 장관 사건 벌어지자마자 누구예요? 저 진중권부터 해서 그리고 또 그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 눈을 하도 많이 맞았더니 오늘 사람 이름이 퍼뜩퍼뜩 생각이 안 나네요. 김경률인가요? 김경률. 그리고 또 서민 이런 양반은 뭐 입에 올리기도 참 민망한 양반이고 뭐 그런 사람들 다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조금밖에. 서민은 부끄럽네요. 같이 말도 섞기 싫어요. 그 사람 이름은. 입에 올리기도 싫어. 그런 거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그 진단을 들으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봄직도 한데 사람이라면 그래도 아니 주요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 내 스피커나
발언 그 스피커가 누구 못지않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박지현과 달리 유시민 작가는 자타공인 스피커 크잖아요. 그리고 경제면 경제, 뭐 다방면으로 해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했으면 한 번쯤 귀담아 들어볼 법도 한데 거기에 대고 비아냥거리는 코멘트나 내뿜고 있고 이 사람들 기본이 안 됐구나. 확실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 때도 했던 그 태도를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고스란히 다 재연하고 있구나. 그걸 치유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본인이 당사자가 돼보면 알아요. 그때 가서 땅을 치면서 나 미처 몰랐네. 그때 개혁했어야 되는데. 당해보니 알겠네. 어? 땅을 치고 후회를 하지. 근데 본인은 당할 일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검찰 저렇게 날뛰는 검찰 그대로 두면 누군들 지금은 이제 당장 써먹을 일이 있으니까 써먹기 좋거든요. 이의제2 전법으로 써먹기 좋거든요.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민주당 사람 입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야 지금. 그것도 오랑캐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 용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써먹고 있는 데가 어떤 데서 나를 써먹고 있는 건지, 어떤 용도로 써먹고 있는 건지, 어디서 내가 팔리고 있는 건지. 그 나를 팔고 내가 팔리고 있는 그 장이 어떤 물건을 파는 장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도저도 다 정치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거니까 그냥 가든지 저쪽으로. 그냥 여기서 분탕질이야. 정말 한마디 띡띡띡 내뱉는 거 보면 참 저질이야. 정치를 그렇게 저질스럽게 하나. 아니 저도 몰라요.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사건은 그 3년 동안 거쳐오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서 저 나름의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 사건은 그 법조인들이 쓰는 실체적 진실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검찰이 하는 주장이 있고 이재명 대표 측 또는 민주당에서 하는 주장이 있으면 다 접하잖아요. 언론이 압도적으로 검찰 측 주장을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저쪽 주장은. 근데 일반인들이 언론의 보도만 난 걸 보고 가치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의 주장을 한 번 더 귀담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조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울질을 해봐요.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겠는데? 저울질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어도 되겠는데? 이런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어디서 돈 받고 그런 사람 아닌데? 그리고 당시에 뭐 8억 얼마? 오늘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고 한 게 8억 4,700이에요. 그나마도 유동규가 받아서 받았다는 게 유동규한테까지 당도한 게 8억 4,700이고 김용한테 줬다는 거는 6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6억이라는 돈이요. 6억을 저는 없어요. 뭐 아파트 팔고 집 팔고 뭐 이거저거 다 팔면 6억이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6억을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적지 않은 돈이지만 대선판에서 6억은요. 아주 소액입니다. 이재명이 뭐 한 1시간 만에 그 펀딩을 얼마를 몇백억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대장동 판에서도 하다못해 지금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름도 잘 모르는 정민용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슨 뭐 전략서 파트장 팀장 하다가 나중에 실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동규보다 한참 밑에요. 나무기 부탁해서 넣어줬던 사람이거든요. 정민용. 이 사람한테 나무기 줬다는 뇌물이 35억이에요. 응? 정민용한테 줬다는 뇌물이 35억. 나무게
뇌물 공여 혐의고 35억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의 그 시장 보고 주는 거라며. 어? 근데 그 밑에 도시공사 사장도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아니고 본부장도 아니고 그 밑에 한참 밑에 팀장급 팀장하다 실장된 사람한테 35억을 뇌물을 줬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 이재명한테 대선 자금으로 8억?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통상적인 거야? 그리고 유동규는 왜 그렇게 본인이 뇌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빼먹고 배달 사고 내고 뭐 자기 와이프 포르쉐 사는데 쓰고 막 이렇게 했다는데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공소 사실을 많이 빼준 것 같아요? 저거 뇌물 왜 기소 안 하지? 응? 아니 유동규가 정진상한테 뇌물 줬다면서요. 2019년 3천, 2020년 3천 줬다면서요. 응? 아파트 계단 이용해가지고 5층에 올라가서 집에서 주고 CCTV 안 찍히려고. 도청 사무실 가가지고 주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그거만 기소했어요. 그거 6천이거든요. 합쳐봐야 1억이 안 되죠. 근데 2013년, 2014년에 줬다는 뇌물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건 기소 안 하죠? 그거 기소한 거 맞습니까? 저는 공소장 아무리 뒤져봐도 유동규가 그 1억 8천에 대해서 뇌물죄로 기소됐다는 거 못 찾겠던데요? 제가 몰라서 그런가요? 이상한 게 많아요. 남욱도 그렇고. 정민용이 35억 남욱한테 받았다는 뇌물은요. 유동규하고 정민용하고 같이 세운 법인이에요. 유원홀딩스. 거기에 투자 또는 대여 명목으로 해서 막 그 계좌로 입금해줬거든요. 그는 외관을 그렇게 형성했다. 사실상 뇌물이면서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 그런 논리로 이제 뇌물죄로 기소한 건데 그러면은 왜 유동규는 뇌물수 혐의로 같이 기소 안 하죠? 그 정민용 혼자 받아서 혼자 쓰려고 한 거 맞습니까? 근데 정민용한테 35억 뇌물을 주는데 그 위에 있는 유동규한테는 안 줘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사건 공소장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정진상한테 그 뇌물 줬다고 하는 장소, 유동규가 정진상한테 뇌물을 줬다. 라고 하는 장소. 2013년 4월에 남욱하고 유동규하고 정진상하고 한 업소에 있었대요. 근데 정진상 공소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서로 다른 방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는 남욱이 있고 여기는 정진상이 있는데 유동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방에 가서 남욱한테 9천만 원 받아다가 저 방에 있는 정진상한테 갖다 주고 야 1천만 원 내가 1억 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억 더 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받아서 또 갖다 주고 사무실로 뭐 이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소가 정진상 공소장에는 유흥주점이에요. 성남의 유흥주점. 근데 유동규 공소장에는요. 이 장소가 일식집으로 나와요. 유동규가 2명입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왜 왔다 갔다 하죠? 뇌물 사건은 뇌물을 받거나 전달했다는 일시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부재 증명으로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그 일시 그 장소에 간 적이 없어요. 보세요. 내가 여기 가 있었지. 내가 딴 데 있었잖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라도 본인의 쉽게 말하면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공소장마다 장소가 왔다 갔다 하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나중에는 뭐 공소장 변경을 하거나 설명을 하겠죠. 어떻게든. 근데 뭐 하나가 좀 찜찜한 구석이 많다. 이 사건들은 이 뇌물과 정치자금법 사건은 뭔가 굉장히 어색한 구석이 많아요. 매끄럽지가 않아요. 유동규의 말을 과연 재판부가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묵비하고 있는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김용 부원장의 말을 믿게 될까? 이거는 그 둘의 대질 신문이 결국에는 이제 판단을 가르는 핵심 조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동규의 이 언행을 보면
참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잖아요. 참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동기가 뭐 구속만기로 연장이 되지 않고 풀려나온 것, 그리고 검찰하고 뭔가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 이런 것들이 그나마 언론에 좀 보도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쳐요. 재판부도 뉴스 볼 거 아닙니까? 유동규? 선입견 생기죠. 유동규 저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판사도 사람인데? 그만큼 언론이 어떻게 많은 양으로 보도하느냐가 판사의 예단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경우는 다행히 유동규가 못 믿을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뉴스가 꽤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정반대 뉴스가 거의 도배가 되죠. 요거는 아무튼 법정에서 대질 신문하면 볼만하겠다. 유동규는 오늘 이제 법정에서 나가면서 기자들 앞에서 굉장히 자신 있는 태도로 다 확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러면서 본인이 마치 검사인 양 피의 사실, 혐의 사실 입증에 자신을 하고 있던데요. 이거 뇌물이 아니고 정치자금이야. 나는 뇌물을 받은 게 아니고 정치자금을 전달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겠죠. 네, 아무튼 이제 재판 과정에서 좀 대질신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런 큰 규모의 사업, 뭐 몇천억 또는 수조 원이 사업비로 오고 가는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 중간에서 콩고물 먹거나 하는 놈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의 문제지. 하다못해 어디 아파트 건설 현장 가면은 현장 소장이 어떻게 뭘 하냐면 자재 받으면서 또는 일용직 인건비 계산하면서 이런 거 가지고 장부 장난 많이 치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에서 공사하면서 특히 이제 이 일부 기자들이요. 기자들 중에 공사 현장만 쫓아다니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무슨 환경일보, 무슨 환경신문 뭐 이런 기자들도 있어요. 일부러 공사 현장 무슨 뭐 어디 공장 주변 이런 데만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가서 뭐 비산먼지 난리네, 무슨 뭐 세륜 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안 했네, 뭐 어디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을 하고 있네, 뭐 철근이 빠진 것 같다는 제보가 있네, 막 이러면서 현장 가가지고 막 괴롭혀요. 그러면 이제 봉투에 얼마 담아가지고 주거든요. 몇십만 원부터 적게는. 그거 받아먹고 사는 기자들이 숱해요. 그런 거 하다가 이제 한번 경찰서장이 우리 동네 정화 좀 해야 돼, 또는 검찰 지청장이 우리 동네 정화 좀 해야 돼, 그러면 한번 싹 훑어서 수사하면은 이제 보통 그런 경우 이제 한 명, 두 명 달려가는 경우는 없어요. 한 입건 10여 명 기자들 입건되고 막 이런 경우 있죠. 별 기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긴 하죠. JJR님. 우울한 현실인데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을 거예요. 가면서 좀 줄더라고요. 촌지 문화도 많이 없어지고. 김영란법 정말 잘 만들어진 거예요. 김영란법 만든다고 그럴 때 언론이 얼마나 반대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까? 누구보다, 어느 공직자 집단보다 가장 반대를 했던 게 언론인들이에요. 그동안 편하게 봤던 편의 금품 못 봤거든. 뇌물 파킹. 뇌물 파킹도 마찬가지예요. 그 윤석열이 그렇게 공쳤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골프장에다가 파킹해놓고.
아니 여기서 공치신 거는 제가 나중에 다 계산할 테니까 편하게 와서 치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음? 표 안 나게 뇌물 받는 방법이죠. 진은숙님은 한뚜껑도 술자리 의혹도 당당하다면 폰 까면 되는데 안 깜. 그렇죠. 아 정말 그 휴대폰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은 인제 영영 물 건너갔어요. 그거 인제 압수물 환부됐거든요. 환부 돌려줬어요. 돌려줬으니 인제 그걸 다시 열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 거죠. 정말 궁금한데 도대체 김건희하고 무슨 문자를 주고받았고 윤석열하고 무슨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대검 대변인 한동훈과 한방에서 무슨 단톡을 그렇게 매일같이 수십 수백 차례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자들하고 법조 출입 기자들하고 도대체 무슨 문자와 대화를 주고받았을까? 안타깝습니다. 첼리스트 얘기하시는데 아니 첼리스트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이 그래요. 이재명 대표 사건이 가족 털었죠. 아들 털지 배우자 털지. 그리고 지금 주변 털죠. 주변 터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측근의 주변까지 털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피의자 피고인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리고 검사하고 피고인하고 동등한 지위예요 법정에서? 이게 변론이 됩니까? 그것도 작은 변호사 사무실도 아니에요. 법무법인 태평양인데 어떻게 여길 갖다 털어요? 와, 난 진짜 깜짝 놀랐다. 어? 기가 막히잖아요. 와, 검사들이 뭐 이렇게까지 하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저 민주당에서 그 법왜곡죄 발의했잖아요. 법왜곡죄. 법왜곡죄.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경우에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검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법왜곡죄. 그러니까 표적 기소를 했다. 공소권을 남용했다. 그것이 판결로서 입증이 돼도 처벌은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이 검찰 문화. 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되는 판결을 받았던 이두봉 전 인천지검장. 그 유우성 씨가 무죄 판결 받으니까 1심 무죄 판결 받으니까 과거 사건 몇 년 지난 사건 무혐의 처벌했던 사건 캐비넷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똘똘 말아서 기소했던 거 아니에요. 열받는다고. 너 엿먹어보라고. 그게 재판부에 뽀롱이 나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 받은 거 아닙니까? 공소 기각 판결 받은 거 아니에요. 공소권 남용했다. 공소 기각. 보복 기소였어. 이런 거죠.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검찰총장이 앞에 나와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옷 벗기고. 근데 그 이두분 검사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최강욱 의원이 호통을 치면서 사과 안 하냐고 그렇게 호통을 쳐도 유감입니다 소리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런 검사들 처벌받습니까? 하다못해 징계라도 받아요? 영전하잖아요. 이게 법 왜곡이 아니고 뭡니까? 그걸 다 눈뜨고 지켜봐야 되는 이 국민들은 얼마나 이 복장이 뒤집혀요. 죄수들 불러다가 다른 사람 없는 사건 조작해내고 그거 발각이 되면 처벌해야죠. 근데 처벌 안 하잖아요. 검찰 지들끼리. 그거 처벌해야죠. 그 법외국제 뭐 그거 청원 서명하는 거 누가 며칠 전에 보냈던데 잠깐만요. 한번 있으면 공유해 드릴게요.
그게 며칠 전에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찾은 것 같네요. 이거를 민주당 청원이에요. 청원인데 법왜곡죄, 수사기관 범죄조작죄 두 가지를 꼭 입법해달라 이런 청원인 거거든요. 이거를 댓글로 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알리미 로즈님이 빨리 찾아주셨네요. 이거를 D-7일이야? 마감 7일이에요? 11월 30일 시작해서 한 달 동안 하는데 12월 30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근데 18,000명밖에 안 했어. 동의율이 37%. 호호. 검찰 독재 파시즘으로 흐르고 있는 이때에 민주당이 꼭 통과시켜야 할 법. 당원만 하는 거냐고요? 민주당원 인증받으면 청원 동의 가능합니다. 신양훈님? 당원만 가능한가 본데요? 저는 당원이라서 비당원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법왜곡죄, 수사기관 범죄조작죄.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10여 명의 의원이 만든 12명이네요. 12명이 발의한 법안인데 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만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정확하게는 이 부분 제한 이유만 한번 짤막하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법관과 검사는 그러니까 판사 검사예요.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 등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재판에 대한 개별 법관의 판단과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검사 등 수사기관의 판단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이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한다던가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일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공무원 직무범죄인 직무유기,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함. 무엇보다 퇴직 판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그러니까 전관들하고 현직하들하고 유착관계로 인하여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태 즉 전관예우로함으로 인해서 수사와 재판이 공정치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임.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왜곡하여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여 법 왜곡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관예우의 폐단까지 아울러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실 이 법조 비리의 출발이 전관예우 아닙니까? 전관들이 나가서 후배 검사, 후배 판사들하고 주고받고 뒷거래하는 거, 전화변론하고 이런 거 거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전관비리 차단하는 거. 이에 법관, 검사, 사법,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이미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사건 조작하는 거,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자 함. 이거 필요해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안 알려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남은 사이에 이 3만을 채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이게 민주당 청원이요. 예전에 그 윤리위원회 관련 청원이 있었잖아요. 최광우 의원 사건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 청원 5만 명을 넘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생방송 하면서 막 오늘 5만 명 넘어야 된다라고 같이 해서 생방송 5만 명이 넘는 걸 봤는데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서 보니까 한 달 뒤에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나마도 원론적인 답변. 뭔가 좀 답변도 좀 효능감 있게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당원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 하겠다고 이런 거 만들어 놨으면 즉각 답변도 하고 나중에 답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원하는 답변이나 명확한 답변을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표되자마자 당원들하고 소통하겠다면서 무슨 뭐 당원 존 만들고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당직자들 뭐 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담당자별 전화번호 공개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죠. 아마 당직자들이 반대하고 있을 거예요. 대표가 시키긴 했는데 그러면은 뭐 민원 전화 때문에 우리 일 못 봐요. 뭐 이 소리 하고 있겠죠. 근데 사실은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같이 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온라인상에서라도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이렇게 그나마 제한적이나마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라도 제때제때 5만 넘으면 답변한다고 만들어 둔 거 아니에요. 그럼 답변이라도 제때제때 하든지 한 달 있다가 하나마나한 답변하고 이러면 누가 거기 또 참여를 합니까? 그리고 그 당 홈페이지에도 무슨 뭐 어디 게시판 이런 게 없던데 지금은 생겼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좀 글을 남기고 싶어도 글 쓸 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민주당부터가 좀 당에서부터 태도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법 왜곡죄 이전에 노회찬 의원이 추진하던 건데 박순철님. 박재용님 권리당원만 가능한가요? 이거 참여하는 거요? 여러분 권리당원이 아니고 막 당원 가입하신 분도 되나요? 박순철님 권리당원만 가능해요. 당비 한 번이라도 내면 가능해요. 한 번이라도 내면 가능해야 하대요. 예. 당비 한 번이라도 내면 권리당원만 가능합니다. 포시즌님 플랫폼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시간이 걸린대요.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요즘에 며칠 전에 보니까 그 김용민 목사인가요? 누군가 아마 그 채널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요즘에 민주진보 진영 유튜브 채널에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해서 커뮤니티에서 조사를 해서 공개를 했던데 보니까 민주당의 효능감이 없어서 두 번째 윤석열 김건희 꼴보기 싫어서 이 두 가지가 대다수를 차지하던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타격감, 하나는 효능감. 이 두 가지가 없다. 타격감. 윤석열 김건희 적꼬라지 하는 거 보면은 곧 끌려 내려올 것 같은데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지랄이네? 타격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효능감. 민주당 대선 전부터 계속 하던 얘기죠. 효능감이 없어. 180석을 줬는데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줬는데 뭐 하나 세게 밀어붙이는 게 없어. 근데 이재명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회가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 내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전과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 참 김 빠지게 만드는 이런 조금박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민주당 의원 100명이 한 목소리를 내도
저기 한 명이 밖에 나가 가지고 딴소리 하면은 거기에 더 카메라를 포커스를 두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열받죠. 그 아까 저한테 저 이놈도 보아하니 뭐라고 문빠라고 그랬나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지? 요 뒤에 아이고, 내가 안 보이는구나. 요거 사진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사진이 작아서 실루엣으로만 작게 보여서 눈치채신 분도 있고 못 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군부대 방문해서 군인 끌어안으면서 한바구음 짓는 그 장면. 저거를요, 딴지 자봉단 있잖아요. 딴지 자봉단에서 저런 이미지 사진 몇 컷하고 그 탁상용 달력하고 또 연필하고 이렇게 좀 굿즈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좀 감사합니다. 이 굿즈 하나하나가 너무 좋더라고요. 스티커도 있던데, 스티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조국, 문재인, 이재명 뭐 이런 분들 스티커하고 저런 이미지 몇 장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홈피 개편 중이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민주당 홈피 개편 중이라고요? 홈피 진짜 구리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제발 좀 개편 빨리 좀 했으면 좋겠네요. 법사위원장 넘어가서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까다롭죠. 뭐 법안 하나 통과시킬래도. 법사위 얘기하면 또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그것도 더더군다나 이 법사위원장도 위원장이지만 거기 저 누구야? 조정훈? 조정훈인가요? 그 더불어시민당 출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죠. 참 뒤통수를 저렇게 때리고 있네. 아무튼 오늘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평론할 거라면 정치하지 말고요. 정치를 할 거라면 그 정치 결사체 안에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동지의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내가 속한 당 대표의 주장은 못 믿겠고 나는 검찰의 주장을 더 믿고 있는 거야. 이런 태도가 눈에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정치인입니까? 전 그러면은 검찰이 집권하고 있는 저쪽 검찰당으로 가든지. 더 말씀드리면 중언부언 반복될 것 같고,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촛불대 행진 20차 촛불대 행진이에요. 4시에 있어요. 4시. 4시에 시청역하고 숭례문에서 그 대로에서 집회 있고요. 모레 25일 성탄일이죠. 성탄일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에서 성탄 미사를 7시에 합니다. 어디서? 이태원 분향소 앞에서, 합동 분향소 앞에서 성탄 미사를 해요. 희생자를 추모하고 가족을 위로하고 하는 이 성탄 미사를 하니까요. 그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함께 많이 봐주시고, 그 사제단이 간혹 이제 이런 그 시국에 관해서 기도회나 미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잔하잖아요. 수묵담채화 같잖아요. 근데 묵직한 울림이 있죠. 그 신부님이 나와서 강론을 하거나 뭔가 이제 성명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제단에서. 그 말의 이 발언의 워딩이 굉장히 담백해요. 담백한데 누가 홈스피커에 대고 샤우팅을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울림을 주는 내용이에요. 보통 보면. 그래서 사제단이 이런 주요 길목에서 이런 시국미사나 이런 걸 하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참여해서 이거를 중계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함께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한테 기성세대의 크리스마스는 지금 10대, 20대의 할로윈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0대, 20대는 할로윈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인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받아들이듯이. 그러니까 왜 외국 문물, 외국 무슨 기념일 그런 데 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꼰대 소리 하는 기성세대는 되시는 분이 없겠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또 있는 거니까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와주신 알림이 로즈 여러분, 알림이 로즈님 감사합니다.